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벌써 12월 중순을 지나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오는데요.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 시기쯤이 되면 항상 굉장히 기분이 설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뭐 딱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연말 분위기와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고 길 가다 트리 보면 괜히 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집에 트리를 만들면서 불 켜놓고 볼 때마다 참 아늑함과 푸근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연말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벌써 내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막년회도 그렇고 원래 이 시기쯤 되면은 못 봤던 지인들과 연락을 해서 한번 모이자 해서 밥 먹고 만남을 갖는 그런 시기잖아요. 작년도 연말을 연말 분위기답게 보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방역수칙이 더 강화가 되는 바람에 많은 연말 모임이 취소가 될 것 같아요. 제 지인들도 연말에 있던 약속 줄줄이 취소돼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는 약속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서 특별히 아쉽거나 서운한 게 없긴 한데요. 좀 못 봤던 지인들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술자리도 갖고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갖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왕 이렇게 방역수칙이 강화돼서 인원 제한도 더 깐깐해지고 어디 식당 예약해서 밥 먹기도 좀 애매해진 이런 시점에 정말 가까운 지인 한두 명 아니면 가족들과 좀 더 단란하게 연말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항상 연말하면 좀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고 이런 모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번 기회에는 가족들 아니면 친한 친구 한두 명 집에 초대해서 더 오붓하고 단란한 그런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귀여운 스노우볼도 영상에 올려봤어요. 저는 이 스노우볼 이렇게 눈이 떨어지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올해 좋아하는 거 많이 보시고 아니면 혹은 들으시고 어쨌든 좋아하는 거 하시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12월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책도 제가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구입해서 읽었던 책이에요.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님께서 쓰신 책이고 우리가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이에요.
뒷부분은 대체로 사례들로 엮어져 있는데요. 감정이 없는 나 괜찮은 걸까? 매번 사랑이 되는 나 괜찮은 걸까? 스펙에 집착하는 나, 아니면 오랫동안 애인이 생기지 않는 나, 진짜 내 모습이 싫은 나, 나쁜 것에만 끌리는 나, 친구를 경계하는 나, 이런 식으로 여러 사례들이 나열이 돼 있고, 저는 오늘 뒷부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안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껴안아야 하는 이유. 불안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 불안은 우리의 삶을 장식한다. 이 세 세션을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가 불안을 나쁘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껴안아야 하는 이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기가 힘든 우리들. 영화 E.T.에서 소년 엘리엇은 난생 처음 보는 외계인과 교감을 나눕니다. E.T.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면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 실험을 하고 있던 엘리엇조차 그만 취해버리죠. 둘은 E.T.를 추적하던 미 연방정보부와 과학자들에게 결국 잡히고 맙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엘리엇의 형에게 물었습니다. E.T.가 초능력을 부린다고 했지? 형은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다시 그가 되묻습니다. 서로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니? 그러자 형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서로를 느낄 수 있어요. 얼핏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과 느낌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질과 사고, 그리고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 언제부턴지 몰라도 우린 소통이란 뜻을 그저 서로의 생각만 주고받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인간관계를 채워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피상적이고 무미건조한 관계로 이어져 결국 부서지기 쉬울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느낌은 생각이 채울 수 없는 관계의 여백을 메우는 견고한 악유가 됩니다. 더군다나 연애라는 깊고 강렬한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감, 즉 생각이 아닌 느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느낌을 나누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 선행돼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느낌부터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스스로의 내면에 잠재하는 감정부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감정도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엇이 E.T.와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험한 장벽은 때로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생소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아예 감정으로 향하는 터널의 입구에서 발길을 돌리는 수가 많습니다. 미스터리 다큐멘터리에 빠지지 않고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심령 스팟, 즉 귀신 출몰 장소로 회자되는 일본의 이누나키 터널이나 러시아의 레포르토보 터널이 유독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이유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터널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마음의 동굴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비록 공포영화 디센트나 케이브에선 동굴을 탐험하던 주인공들이 괴물들과 사투를 벌이긴 하지만 그 무서움만 잘 버틸 수 있다면 영화 생과 치히로 모험의 주인공처럼 모험 끝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터널 혹은 동굴이 정신분석학계에서는 예전부터 꽤 중요한 상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가바드는 우리가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을 알아가는 과정을 마치 캄캄한 동굴 속을 탐험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랜턴으로 동굴 속을 비췄을 때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아마 우린 실체를 파악하려 들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의 실체가 큰 괴물이 아니라 그저 작은 다람쥐임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우린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감정을 알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림자에 놀란 나머지 마음속 동굴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거나 아예 포기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장수 프로그램 전설의 고향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 부임한 고을 원님의 목숨을 앗아가는 처녀 귀신에 관한 일화가 떠오릅니다. 처녀 귀신은 자신의 한을 원님에게 들려주기 위해 매번 찾아오지만 그는 놀란 나머지 귀신을 쳐내버리려고만 하죠. 하지만 새로 부임한 고을원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또한 비록 귀신이 두렵긴 했지만 그 귀신이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지를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 귀신의 한도 풀고 그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식스센스에서 귀신을 보는 소년 콜이나 인기리에 방영 중인 미드 고스트 위스퍼러의 멜린다가 귀신들의 한을 풀어주듯 말이죠. 이런 전설이나 영화는 우리에게 한이나 원망,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정서적 고통이 있다면 피하지 말아라. 이처럼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비록 현재의 사랑뿐 아니라 앞으로 펼치게 될 사랑 또한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가들도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예리한 분석 기술만 아니라 내담자가 보호받고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온화한 태도를 매우 중시합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위니캇이 표현한 껴안아주는 환경과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는 엄마와 두 가지 모습의 심리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으로서의 엄마와 편안한 환경으로서의 엄마가 바로 그들이죠. 마치 텔레토비 동산처럼 편하고 안전한 엄마라는 환경은 아기가 낯선 주변뿐 아니라 자신의 생소한 신체와 내면의 느낌도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과 성인이 돼서 상대방뿐 아니라 나의 감정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데 이는 마음속에 안아주고 달래주는 온화한 엄마의 모습이 유년기 시절에 이미 내면화됐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정신치료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을 내면화시켜주기 위해 내담자들에게 많은 노력과 사랑을 베풉니다. 내담자 또한 모든 감정 표현에 중립적이며 수용적인 치료자를 정기적으로 마주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꽉 닫힌 마음속 동굴의 문을 조금씩 여는 것이죠. 인도 태생의 영국 정신분석학자인 윌프레드 비온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랑의 운명은 회피와 수용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심함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비온은 정서적 고통을 단지 피하지만 말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진실에 노출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렬한 정서를 잘 견뎌내려면 마음에 든든한 그릇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바닥에 구멍이 난 그릇을 갖고 사는 사람은 분노나 경멸과 같은 감정을 잘 담아내지 못해 인간관계나 장기간의 연애를 버티지 못합니다. 사랑에 필요한 정신적 성장은 마음의 그릇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마음의 그릇은 감정을 담으면 담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안을 감내하기 위해 먼저 불안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감정은 100% 정당하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인증하는 태도입니다. 그건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100% 정당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증은 두려움을 보다 더 잘 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몇 년 전 성격 유형별로 그룹을 나누어 병원 내 직원 간의 단합을 도모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자타가 공인하는 공주병 직원 A의 경우 그녀는 나의 공주 성향은 사실 사교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기질의 한 단면이었구나. 다른 성향의 사람보다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라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소 소심하다고 알려진 B 직원 역시 비록 소심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긴 하지만 사실 난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랬던 거야. 더군다나 우리 그룹에 모인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나 같은 사람이 비단 나뿐만은 아니었어 라며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신의 소심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직원들은 성향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동안 열등하다고 느꼈던 자신의 모습뿐 아니라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비단 직장 내 갈등뿐 아니라 사적인 관계, 특히 부부나 연인 관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남들에 비해 뭔가 부족하고 모가난 것만 같아 보기 싫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도 더 이상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자신과 상대의 다양한 성품을 인증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담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법정에서 올바른 증언을 한 뒤 악당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영화 전선위의 참새의 주인공 릭은 겁만 타고 다그치며 불평하는 여변호사 마리안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째째해지기 싫은 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불안이야말로 나를 지금까지 살아남게 한 장본인이지. 우리 또한 힘든 상황에서는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비겁하다거나 겁쟁이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소심함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면의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생겨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껴안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안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 모든 불안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영화 인셉션에서 주인공 코브는 다른 사람의 꿈에 들어가 그의 생각을 훔쳐내는 심리청부업자입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 날고기는 그조차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극복하기 힘든 걸림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죽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현실에서 안타깝게도 자살하고 말았지만 림보라고 불리는 꿈의 가장 깊은 공간에서 여전히 코브의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비단 영화 속 코브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림보와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와 같은 그곳은 무한한 아름다움뿐 아니라 원초적인 창조성과 지혜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우린 그 공간을 무의식이라 부릅니다. 무의식은 우리 마음의 자연보호 구역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의식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마음의 눈을 두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꿈입니다. 꿈은 무의식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꿈 분석만 잘 받아도 우린 혼란스러운 삶의 방향을 최대한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꿈 분석을 받지 않아도 우린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증상에서도 꿈 분석 못지않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과적 증상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엔 잘 설명되지 않는 우울이나 혹은 별일도 없는데 쫓기는 것 같은 조바심과 걱정 등이 포함됩니다. 불안도 예외는 아니죠. 길을 걷다가 우린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경적을 듣고 흠칫 놀라 이내 불쾌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적으로 인해 우린 자동차를 피할 수 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변을 조심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열쇠입니다. 경적을 들었을 때 느꼈던 약간의 불쾌감과 두근거림처럼 우리가 불안에 빠질 때도 이와 유사한 정서적, 신체적 불쾌감이 수반됩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과 같은 불안 증상은 우리 몸이 알려주는 또 다른 마음의 경적 소리입니다. 모든 걸 놓고 싶을 때 불안은 강렬한 치료제가 된다. 연애라는 강렬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은 그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불편한 통과 의례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대방까지도 성숙하게 만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가령 피해 불안은 지금껏 집착해오던 주제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마음이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의 에너지를 주위로 분산시켜 다른 곳에도 집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남아돌고 있다는 뜻이니 혹시 내가 잊은 것은 없는지 떠올리며 바쁘게 살라는 뜻이죠. 애인과의 다툼 혹은 이별로 인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을 때 발생하는 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긴 합니다. 연인 간의 실망은 분노 이상의 감정인 경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불같은 경로가 자신을 향하면 그땐 자해나 자살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때로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 생각은 일단 연애를 잠시 쉬고 상대를 향한 자신의 화를 어루만지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죽음을 결심하기 전 자살 충동의 뿌리가 분노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분노의 근원을 잘 풀다 보면 답답함이 풀립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와 싸워 다치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꿈을 꿉니다.
이런 꿈들은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라는 메시지를 건네줍니다. 깨어있을 때 드는 자살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전체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인 것이지요. 자살하고픈 생각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과거의 자신을 없애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삼는다면 자살 충동은 오히려 변화의 축복이 됩니다.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일을 살지, 난 오늘을 살아. 비록 염세적인 분위기에서 나온 대사이긴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어쩌면 자살에 대한 불필요한 욕구를 낮춰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서 걱정하다 보니 우린 미리 지치고 절망하며 수치스러워하는 것이죠. 오늘만 살자라는 이른바 하루살이 사고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미국 MVP 풋볼 선수 하인즈 워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명제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죽음을 항상 가까이 하며 언제나 실존하는 것으로 자각한다면 우린 그리 서둘러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한때 투우장과 음악당으로 찬란한 모습을 갖추었던 이탈리아의 아우구스테움이 이젠 한낱 슬럼굴이 되어버린 걸 보며 폐허가 축복이라고 말한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속 줄리아 로버츠의 대사와 상통합니다.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직원은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항시 가까이 하며 지내는 직업, 예를 들면 장의사나 구조대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살률이 낮습니다.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 대한 환상이나 갈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살에 대한 충동을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나를 없애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는 오히려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왕 죽을 결심을 했으니 마음 가는 대로 새 삶을 살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불안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 어떤 경우에 있어 불안은 지금의 연애 방식이 뭔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연애 방식의 변화, 나아가서는 당신의 가치관을 수정하려는 노력입니다. 불안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 극심한 불안에 휩싸이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어떤 모습을 취할 때 비로소 올바른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참된 만족보다 행여나 그가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불안했던 한 여성의 경우 정작 자신의 끼를 묻어둔 채 오로지 그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낡은 연애관이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불안은 그녀에게 낡은 가치관을 버리고 자신만의 끼를 살려라 라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과감하게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불안을 활용함으로써 그녀는 상대방에 관한 의심과 집착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생활을 통해 진정한 자기만족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불안은 이제 그만 주변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경종이 되주기도 합니다. 우린 때로는 친구나 부모의 기대 때문에 정작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과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나며 사랑이라는 자기 최면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 둘이 너무 죽고 못 사는데도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습이 서로 다른 이들 커플의 뿌리는 사실상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불안한 이유는 압박어린 주변의 시선을 거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롱이나 비난을 지레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반대에 맞서다 결국 죽음을 택한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만약 결말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야 그야말로 비극적이기 짝이 없겠지만 자살 상념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고려해 본다면 그 결말은 감히 해피엔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징 심리학적으로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죽음은 실제 죽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적이기만 했던 그들의 의존적인 일부가 죽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사랑 앞에서조차 남의 시선에 의존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벗어던져 탈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불안은 바른 말하는 우리의 친구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감수하는 것은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항상 위험스러운 상황을 피하라고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불안은 변화의 위험을 무릅쓰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란 저서를 비롯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했던 미국의 저술가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위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것은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절망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가 안전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회 또한 우리에게 유익함을 제공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병적 상태에서 벌인 일들에 대해 후회하는 말을 할 때쯤이면 저는 그 후회를 오히려 반갑게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자들이 현실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좋은 징조이기 때문이죠. 물론 후회에 가득 차 있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몸서리쳐질 정도로 부끄러워 견디기 어렵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후회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노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포기하는 대신 구렁텅이에 빠져가는지도 모른 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후회는 우리를 자책하게 만드는 채찍이지만 우리에게 더 나은 관계를 기약하게 만드는 따끔한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작가 알랭드 보통은 불안을 가리켜 욕망의 하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욕망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하녀인 불안은 우리 자신의 하녀인 셈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받들어 모셔야 하는 그저 시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흔히 불안의 노예가 되려 합니다. 그건 마치 노예의 노예가 되는 꼴일 뿐 아니라 결국 피해망상이나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불안을 그저 바른 말하는 시중으로 여겨야 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불안은 우리의 삶을 장식한다. 나의 불안과 너의 불안이 만날 때 일전에 60대 부부가 상담받으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당최 화를 못 참겠다는 남편의 문제로 온 부부는 비단 남편뿐 아니라 부인까지도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서운할 수 없고 심지어 손자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것조차도 셈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답니다.
부부는 눈부신 백발에 매끈한 피부를 자랑했고 인상 또한 서글서글해서 그동안 밖에서는 꽤 인정받고 살아오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반면에 부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흠칫 잘 놀라는 표정이 부군이 버럭 한마디만 해도 이미 심장이 벌벌 떨릴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두 분 각자는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었으나 유독 둘 간의 관계는 속된 말로 서로 지지고 볶는 사이였습니다. 대략적인 파악을 위한 첫 번째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난 뒤 두 번째 면담 시간에 심리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예상한 만큼 남편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무고한 부인에게 화를 내고 닥달했던 남편의 내면엔 뿌리 깊은 피해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부인이 그동안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든 입증하려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 불보듯 뻔히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부는 매번 부인의 행실을 나쁘다고 단정을 한 채 달려들었기 때문에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린 부인은 무기력증에 빠져 이미 회복하기 힘든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에서 허우적대고 계셨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얘기해드렸습니다. 부부는 반박자가 빠르고 부인은 반박자가 느리다고. 부부는 소위 A 성격 타입, 급하고 다혈질적이라 고혈압이나 당뇨가 잘 온다는 바로 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한편 부인은 참 선량하고 묻어냈지만 타인의 감정을 빨리 알아채는 센스 또한 묻어냈던 탓에 각자 모자란 반박자가 결국 한 박자의 차이를 만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져온 면담과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군에게 지나친 자격지심과 동시에 다른 사람 또한 자신을 업신여길 것이라 쉽게 단정해 불쑥 화를 내는 마음의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부인에겐 지나치게 수동적인 태도를 말씀드리고 반박자 빠른 약간의 센스를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면담이 한참 진행된 뒤에나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지쳤기 때문이었죠. 그들에게는 관계 변화를 위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며 설령 기억이 남아있더라도 서로를 향한 화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 상대에게 마음을 내어주기가 싫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엔 보름 정도는 각자 각방을 쓰든 여행을 가든 서로 말을 조심하며 가급적 부딪히지 않을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불안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옛말은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행여나 사라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서양의 격언입니다. 하지만 이 격언은 다행히도 서로의 관계를 개선시킬 때도 꽤 유용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약간의 불화로 인해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도 마치 눈 녹듯 점차 사라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불화가 심해서 화병으로 입원한 부인들 중 상당수는 별다른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단지 보름간의 입원 치료만으로도 감정의 앙금이 어느 정도 녹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이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항해하는 크루즈와도 같은 운명일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마냥 잠잠한 항해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험난한 파도를 만날 수도 있겠죠. 어떨 땐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닉처럼 좌초될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식을 때 두드려라 라고 말한 정신분석가 파인 박사의 말대로 감정적인 동요가 너무 심할 땐 자칫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으로 되기 쉽습니다. 말싸움으로 끝나버리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한 감정이 미처 해소되지 않은 채 부부 상담소나 정신과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아예 따로 면담을 받거나 서로의 앙금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난 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떨어져 각자의 시간을 충분히 누려보는 것 또한 서로의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시간은 고대 그리스에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을 뜻하는 크로노스와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가 바로 그들이죠. 연애라는 인간관계에서만큼은 의미를 중시하는 시간 개념인 카이로스와 그저 몸을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크로노스 중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과 사랑은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본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시간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임을 받아들이는 편이 곧되어 나만의 의미를 찾으려는 카이로스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롱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와 넌 그저 나약한 인간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받아들이며 이미 체념하고 겸허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랑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은 우리의 모습을 한층 더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플라톤의 대화편 크라틸로스에서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에 우리가 첫 번째 발을 담근 물은 이미 하류로 흘러갔기 때문이죠. 얼핏 말장난처럼 보이는 이 말 속엔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실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 또한 이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2번째 발을 담그는 나는 과거의 나와 같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나 자신의 모습 또한 시시각각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때로는 물살을 거슬러 조그마한 개울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시련을 딛고 큰 폭포와 바다를 향해 광활히 흘러가는 강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나의 모습이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영원한 나도 없고 변함없는 너 또한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 라킹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인간다움을 발견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시간성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제대로 보게 만드는 거울이 필요하다. 면담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초점은 어느새 부인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부인의 억울함에 물꼬가 터졌습니다. 부인의 끝없는 하소연이 이어지던 도중 부부는 저와 부인에게 예상 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을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장남인 그에게 부모님은 항상 냉담했습니다. 약하게 클까봐 그저 장남이기 때문에 그가 받아온 건 오로지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은 그저 교회의 찬송가에만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비난은 좀 독특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와도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그는 더욱더 부인을 비난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마치 생전에 부모님이 자신을 대해오듯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신 안에 있는 느낌을 유지하려 노력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순탄한 애도를 위해 부인은 이용당한 셈이죠. 그가 자신이 비난받는 입장에서 비난하는 입장으로 돌변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부모를 정복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더 화목하며 멋있게 살 수 있는 몇십 년간의 부부 생활을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안타깝지만 남편의 가학적인 태도에 고분고분하게 응했던 부인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인은 피학의 유혹을 차마 뿌리치지 못한 채 살아왔고 그녀의 피학적인 성향은 결국 남편의 가학적인 태도를 은근히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구속을 사랑으로 느껴온 부인의 뿌리 깊은 각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은 사실 꽤 무서운 말입니다. 3살 버릇이란 말뜻엔 단지 행동의 습관뿐 아니라 사고방식, 더 나아가서는 자존감 또한 죽을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살이란 시기는 한창 신경세포가 성장할 때입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이 잘 각인돼야 자존감이 적절히 형성되어 타인을 착취하면서까지 자신을 메이크업하려는 병적인 공생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낭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크리스마스 주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